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 유쾌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점괘 해단에 관련된 영상은 아니고요.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술학의 현대적 재해석이 매우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한지 한 1년 정도가 됐습니다. 대략 책을 출간한 지 1년이 훨씬 1년 반이 넘었죠. 음, 근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유교 관련된 해단, 뭐 이론이라든지 정계 해석 관련돼서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고, 그리고 현재 뭐 멤버십 가입해서 따로 듣는 분들이나 매월 유료 강의를 신청해서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제가 좀 느낀 바가 뭐가 있냐면, 제 매봉 유교는 다른 유교점을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해단 방식에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처음부터 공부를 하시면서 뭐 처음부터는 아니더라도 최소 10개에서 20개 이상 스킵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스럽게 수강을 다 하신 선생님들이라면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는지, 다른 선생님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현대적 재해석. 과거와 현재는 엄연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고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서까지 이해를 못 하신다면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제 강의를 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제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든 공부가 도움이 되든 앞으로 또 많은 분이 제 강의를 접하시게 되든 뭐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각자 알아서 할 일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제 강의를 통해서 공부가 도움이 된 분들은 도움을 앞으로도 그냥 계속 받으시면 되는 거고, 네,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들으시면 돼요. 그냥 다 각자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와 현대는 엄연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점괘도 접계를 떠나서 모든 역술에 관련된 이 학문은 현대적으로 재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다. 네, 이 부분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선시대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조선시대에서 명리학은 개인의 성격, 운명, 인생의 기륭화복을 음양오행과 천간지지, 특히 사주팔자를 통해 분석하는 동아시아 전통 운명론의 한 갈래, 조선 사회의 사상과 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명리학은 무엇이냐?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역술을 접하시는 분들이 주로 명리, 사주 명리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대체적으로 사주 명리부터 시작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점수를 시작을 했더라도 사주 명리는 나중에라도 꼭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명리학은 사주 명리학 또는 사주학, 또 추명학, 사주 추명학 뭐 이렇게도 불립니다. 인간의 그 출생 시점,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기준으로 한 사주팔자를 바탕으로 천간지지 포함해서 이제 네 기둥의 8글자, 그래서 사주팔자가 되죠.
그래서 운명과 성격, 질병, 직업, 결혼, 자식 등의 운세를 예측하는 학문이에요. 학문입니다. 학문. 아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이게 통계학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학문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해서 총 8글자가 되기 때문에 사주 8자라고 하는 것이죠. 조선시대 명리학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조선시대는 유교적 사회였습니다. 예, 성리학, 유교를 이제 국시로 삼은 나라였어요, 조선이. 그래서 명리학은 유교적 가치관과 실용적 필요성 덕분에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실천되었습니다. 실용학문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혼인, 자식, 진로, 질병 예측 등에 활용이 된 거예요. 성리학자들은 겉으로는 미신이라고 비판을 했지만 실제로는 양반의 지식인들조차도 즐겨서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문헌들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운명은 하늘의 이치로 이해되어서 명리학을 도덕적인 해석과 접목을 시키는 거죠. 명리학의 대표 저작 및 학자 경몽요결의 율곡 이희 선생님이 계시죠. 조선 유학자 이희 선생님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덕교육서인 이 경몽요결, 그래서 명리학을 사실상 미신으로 배격을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만 정작 이희 선생님도 사주 공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양반층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면이 있는 것이죠. 사주 요결 등 실용서, 명리학 관련 실용서가 한문으로 많이 유통됐습니다. 왜 그러냐? 양반 중인계층은 한문을 아는 분들이 많죠. 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흔히 얘기하는 우리 하인, 상놈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 시절에. 하인들, 그 계층은 공부할 수 있는 재반 여건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명리학 관련된 한문으로 된 그 사주 요결 등 그 명리학 관련 실용서가 유통이 되더라도 접할 수도 없고 접해도 까막눈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문을 공부하고 천자문을 뗀 양반이나 중인계층은 이 사주를 통해서 자기 운세를 분석하거나 자녀의 사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문으로 많이 유통됐다라는 거,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사주와 실생활의 접목 여러 가지가 있죠. 혼인. 그 조선시대는 그 상대방, 남편 혹은 아내가 될 사람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사주 단자만 가지고 대조해서 기륭을 판단해서 궁합이 나쁘면 혼인 자체를 피하거나 사주를 수리하는 경우도 존재했다고요. 그러니까 수정을 하는 거죠. 사주가 궁합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 측에서 아내로 맞이할 사람의 사주 단자를 받고서 그 여인의 사주가 우리 아들과 우리 자손과 궁합이 맞지 않으면 다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주를 수정하는 쪽은 어디겠습니까? 여자 쪽이죠. 여자 쪽에서 태어난 날짜 혹은 시간을 연과 월은 수정을 못하더라도 날짜와 태어난 시간, 주로 태어난 시간을 수정한 사례가 많긴 합니다. 예. 아침에 뭐 진시에 태어났는데 사시에 태어났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묘시에 태어났는데 진시에 태어났다고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뭐 신시와 유시 혹은 유시에서 술시 뭐 이런 식으로 그 붙어있는 약간 미묘하게 차이 나는 그 시간으로 수정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명은 아기의 사주를 보고서 갓 태어난 아기 부족한 오행을 채우는, 그래서 이름은 사주를 보완하는 도구로서 장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양반과 중인 계층에는
그래도 자손을 낳으면 이름을 지어줬죠. 물론 하인, 상놈이라고 불렀던 하인 계층에도 불리어주는 이름은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이름이 아니죠. 그냥 돌쇠, 뭐 말자, 뭐 등등 하여튼 옛날 그 양반의 이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주 이름을 막진 사례가 되는 거죠. 하인 계층은. 근데 양반들은 그리고 중인들은 그 한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자의 그 오행 그리고 뭐 한자 획수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서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사주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주 팔자가 편중되어 있다거나 이러면 어떤 오행이 편중되어 있거나 혹은 모자라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름을 통해서 기운을 설계시켜 주거나 채워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장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우리는 한자와 한글을 혼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9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식 성명학 그리고 중국식 성명학 그 다음에 한글 성명학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좋게 만들어서 쓰는 그런 장명법들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않더라도 영어식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바뀌었어요. 글로벌한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뭐 영어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니까 물론 그 자기의 닉네임으로 영어 이름을 사용하신 분들도 있지만 실제 영어 발음이 되는 듯한 한글을 함께 사용을 해서 장명을 해달라고 하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한글식으로 발음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방법들을 다 사용을 해가지고 장명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또 그런 방식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운세. 과거 시험을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을 보기 전에 이 시기가 시험을 보고자 하는 사람과 좋은 시기인지 그 사람의 사주에서 좋은 시기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과 실패의 운을 분석해서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병 및 수명. 조선시대에서 사주를 알고 있던 양반가들은 사주를 통해서 현재 내가 질병에 걸렸다면 질병의 원인이 뭔가, 언제쯤 회복되겠는가, 그 사람의 사주 팔자의 그 운로, 앞으로의 운, 월운, 연운, 뭐 대운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12신살, 12운성 등등을 대입해가지고 내가 언제쯤 죽겠는가, 뭐 이 병이 언제쯤 낫겠는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하고 현재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크게 달라진 게 거의 수명이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옛날에는 환갑만 돼도 진짜 노인이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수명 주기가 매우 짧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60이면은 청춘이라고 그러죠. 청춘. 70대만 돌아가셨어도 호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한 10년 정도는 더 사실 수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40대에 50대 환갑 이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연구하고 생각해 본 결과 그것은 위생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깨끗한 정화된 수돗물, 우리나라는 수돗물 마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정수 시절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언제든지 수도만 끊기지 않은 가정이라면, 그리고 가정이 아니더라도 공중 화장실만 가더라도 얼마나 깨끗한 물을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시절에는 그런 수도 시설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리고 씻는 것도 우리는 지금 매일 마음먹으면 하루에 2번, 3번 이상도 샤워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뭐 모텔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사우나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어디를 가서든지 다 몸을 깨끗이 씻고 샤워하고 세수하고 양치할 수 있는 세상이죠. 근데 그 시절은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생 문제, 물론 의학적인 기술이 현대에는 너무나 크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의학적인 수준도 지금은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그 기준이 마련이 된 거지만, 그에 앞서서 위생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프리카 여행도 몇 번 다녀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프리카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직도 케냐, 뭐 에티오피아, 가나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 우간다 뭐 이런 등등의 아프리카 국가들, 그 도시 말고 도시 외곽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30분 1시간만 밖으로 나가도 수도가 안 되는 데가 많죠. 그러면 물을 기르러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을 걸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깨끗한 물이냐?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보면 아직도 21세기에 아프리카 혹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정화된 물을 먹지도 사용하지도 못하는 국가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로 다시 넘어가면, 조선시대가 현대 21세기의 아프리카보다 덜 했을까요? 좋았을까요? 못하면 못했지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저 그냥 뭐 우물물이나 지하수나 좀 퍼다가 썼겠죠. 그런데 그 물이 뭐 아주 돈 많은 양반가들, 선비 집안 왕 옆에서 한자락 하시던 그 양반들, 그분들은 돈이 많으니까 아주 많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물을 보관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쓰기가 수월하지 못했겠죠. 그렇다 보면 물을 아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을 테고, 지금 현재 21세기처럼 우리는 언제나 샤워하고 세수하고 양치할 수 있는 여건이지만 그 시절에는 그게 가능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위생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일찍, 그 수명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더 일찍 돌아가셨던 과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이를 출산한단 말이에요.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무도 못 들어오고 못 나가게 그냥 아주 그 결계를 금실로 뭐 결계를 쳐가지고 그 세균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였겠지만, 그렇다고 세균이 침범을 안 했겠냐고요. 예. 그래서 여자분들이 출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더 위생적인 상황에 더 노출이 더 심각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수명이 더 짧을 수밖에, 위생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산부인과 질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여성분들은. 그렇다고 21세기처럼 현대 사회처럼 산부인과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의
신체를 만지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시절엔. 그러니까 그 산부인과 위생적인 문제로 인한 산부인과 진단 때문에 여성분들이 일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위생 문제 때문에 여성분들이 일찍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조선 후기 명리학의 변화. 조선 후기에는 서민층과 중인계층으로 명리학이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전복업이라는, 뭐 현대식으로 얘기하자면 철학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전복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속인은 사실상은 배제를 해야 됩니다. 예. 무속인은 배제를 해야 돼요. 무속인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복업에서는 역술인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복업과 전복되면서 일종의 대중적 지식문화로 정착을 합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제 점쟁이, 술사, 뭐 유랑을 하는 역술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서울, 한양 등의 거리에는 이제 사주 명리학을 기반으로 한 사주풀이를 하는 가게들도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 문학, 소설, 뭐 야담 등에서도 사주, 운명, 궁합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명리학과 미신의 경계, 성리학자들은 미신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명리학을 적극 활용했다. 이기론에 따라서 운명과 인간사를 설명하는데 사주 명리학이 논리적인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명리학은 인간의 어떤 도덕성과 천명, 하늘에서 정해준 그 운명을 해석하는 수단이기도 했다라는 얘기죠. 명리학과 정치. 그 조선시대 일부 왕실과, 근데 일부 왕실이라고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왕실에서,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고위 관료들도 다 명리학을 활용했습니다. 그 왕자 출생 시점을 비밀리에 비교해서 운명을 점치기도 했다. 뭐 영조와 정조, 왕권과 왕위 계승에 관련된 점술이 자주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그 옛날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왕자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왕이 될 사주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풍수지리학과 사주명리학은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의 한 분야였습니다. 예. 그 조선 후기 자료에 가장 흔히 보이는 게 풍수지리하고 사주명리에 관련된 건데, 풍수에 따라서 이장하거나 묘자리를 쓰고, 뭐 양반이 주도를 하긴 했지만 이 묘자리를 쓰는 게 풍수지리학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 주도를 하면서 전 사회계층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사주 명리나 풍수 이런 것들이 널리 사용되던 그 시기에 왕은 무조건 그 아들을 많이 출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죠. 다음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여러 후궁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네, 그런 이야기들은 뭐 여러분들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뭐 기본적인 학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대략적으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왕실과 고위 관료들이 사주 명리학을 다 활용을 하고 점수를 자주 사용을 했다. 결론적으로는 조선시대의 그 명리학은 단순한 미신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 인간관, 그리고 가족과 사회 구조에 깊게 연결된 철학적이고 실용적인 지식 체계였다.
성리학과의 긴장관계.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 뭐 미신이다, 사주명리를 미신이다 이렇게 치부를 하기도 했지만 그런 긴장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사주명리학이 꾸준히 발전해서 혼인, 장명, 건강, 진로, 뭐 정치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와서는 서민 문화하고 결합해서 대중화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역술학의 현대적 해석이 매우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풍수지리도 그렇고 뭐 사주 명리학도 그렇고 우리는 현재 한글 문화권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2025년이에요. 그런데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그러니까 뭐 30년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러니까 95년, 거기서 2005년 요 사이 2, 30년 전까지만 해도 석간신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간신문, 석간신문. 그래서 새벽에 오는 배달 오는 종이 신문이 있었고, 그리고 초저녁에 오는 석간신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종이 신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신문을 어떻게 접하고 계세요? 대체적으로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보시죠. 아니면 유튜브 뉴스를 통해서 보시고. 근데 불과 2, 30년 전만 해도 종이신문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종이신문. 그 시기에는 우리나라는 한문을 한글과 혼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신문을 읽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한문, 그 한자를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한문으로 혼용되어 있는 신문을 읽으셨겠죠. 근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자, 물론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젊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30년 전에 그 종이신문을 보던 그 세대, 그러니까 지금 저의 나이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저보다 이제 나이 많으신 60대, 70대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현재의 3, 40대 분들 이하, 그러니까 40세가 안 된 분들, 현재 나이 40세가 안 된 젊은 분들을 위주로 얘기를 하자면 30년 전에는 그분들이 유치원생이거나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 시기 이후에는 종이신문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물론 지금도 종이신문이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언론사라든지 뭐 대기업이라든지 일반 회사에 종이신문이 배달되는 거지 일반 가정에서 종이신문을 보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한글을 사용하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은 한글을 사용하는 문화로 완전히 바뀌었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학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영어라든지 뭐 일본어라든지 뭐 중국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런데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제2 외국어로 공부하신 분들이 아닌 경우 대체적으로 근데 영어를 많이 하시고 하니까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제2 외국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한자를 아주 많이 알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글과 영어를 위주로 현재 사용하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주 명리학은 대체적이 아니라 전부 다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문으로. 기문둔갑도 마찬가지고 육효도 마찬가지고 주역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역술에 관련된 지금 현재 20, 30대 된 젊은 친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대의 친구들은 역술로 진입하는 장벽이 너무 높아요. 한문을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젊은 세대를 무시하고자 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 2025년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체적으로 우리는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글이 아주 다른 나라의 그 언어들보다 비교적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한글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긴 할 텐데, 한글 창제가 된 이후에 이 사주 명리학이라든지 이런 역술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에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더욱 도드라질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 그걸 뭐라 그러지? 잠시만요. 그 사주 명리나 이 풍수,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신비적인 요소를 많이 뺐어요. 그 인간의 그 길흉은 그러니까 성리학적 관점에서 그 길흉은 풍수에서 어떤 기인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의 그 덕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인식들을 그 성리학 때문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그 양택풍수, 음택풍수, 그러니까 묘지에 관련된 음택풍수에 대한 그 신비적인 요소가 이제 강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죠. 음택풍수는. 그래서 사대부들이 이 명리학자들을, 그리고 지관이라고 그러죠. 풍수 보는 분들. 그러니까 통칭해서 이제 술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역술가, 술사들을 숭배한다거나 이제 믿게 되는 그 사회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멀고 아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대, 3대, 뭐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뭐 등등 오래된 조상의 무덤이 흉하니까 다시 좋은 터를 택해서 이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부모의 묘도 좋은 터를 얻어서 묘를 썼지만, 그런데 추후에 만약에 더 좋은 터가 보였다. 그러면 2번, 3번 이장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이유는 그 선조와 광해군의 영향이 컸습니다. 전란을 겪었던 이 선조는 임진왜란이 그 도성, 풍수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한양 재건에 있어서 풍수지리를 적용을 하게 되는 사례가 생기는 겁니다. 광해군 자체가 자신이 자신의 그 자리, 그러니까 정통성의 그 약점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풍수를 통해서 그 정통성의 약점에 대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풍수지리에 맞춰가지고 경덕궁, 그리고 아마 인경궁을 제가 알고 있는데 경덕궁을 이제 창건하게 된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활용했던 풍수는 신비적, 주술적인 성격이 강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대부들 사이에서도 퍼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 풍수가 유행한 것도 사실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도 사람 사는 게 쉽지 않았다, 만만치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 연출 없이 자신의 실력으로만 입심양명, 그러니까 과거급제, 입심양명하는 게 어려워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직에 진출해도 능력만으로 정상적인 승진이 어려웠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역학의 한 분야인 이 사주 명리학은
단순한 점술행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조선왕조 실록에서 여러분들 한번 검색 같은 거 해보세요. 요새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조선왕조 실록에서도 확인해 보면 사주명리학은 제도권 안에 있었던 학문이에요. 예. 그리고 과거 시험에도 사주명리학이나 풍수, 지리학 이런 것들 시험을 봤던 거고요. 사주명리학의 명이라는 것은 목숨명자에서 쓰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목적인 거예요, 목적. 그래서 사주 내기둥의 인생의 기름화복이 다 담겨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의문부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절에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사주명리학이라든지 풍수지리학이 과거 시험에도 있었던 제도권 안에 학문인데, 지금은 21세기 현재는 사주명리학이나 풍수지리, 그리고 뭐 현대 와서는 이제 기문능감이나 육효, 주역 등등이 있습니다만, 통칭해서 역술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 역술학이라는 것이 왜 미신이나 뭐 무속인들이 하는 어떤 행위이거나 이런 식으로 아주 격이 낮아졌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선왕조실록에서도 확인했듯이 이때는 과거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과거 시험. 예. 왕이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학을 시험으로 냈단 말이에요. 과거 시험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인터넷이나 서점에 가서 책을 구매하거나 온라인에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사주명리 혹은 육효, 주역, 기문동갑 검색만 하면 쏟아지죠. 옛날에는 한문을 공부한 양반, 중인, 중인 계층 이상 양반이나 사대부, 그리고 왕실, 이 사람들만 한문을 알고 있었어요. 한문을. 하층민들은 한문 자체를 읽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왕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합격자를 뽑죠. 그러면 사주 명리를 전문으로 보는 선비가 있고 학자가 있었습니다. 왕명이죠, 왕명. 왕자가 될 사람이 왕이 될 사주인가? 앞으로 건강이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 왕명으로 받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21세기에 상담하고 길거리에서 상담하거나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 철학원 하시는 선생님들, 그분들이 뭐 3만원, 5만원, 10만원 상담료를 받으시고 상담하시는 분들, 현재 그분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땠을까요? 왕명으로 사주 명리를 봐야 되는 사람의 입장과 요즘 시대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왕명으로 왕자나 공주 혹은 옹주, 그리고 뭐 후궁이나 첩들이 난 아들들, 그리고 양반네들의 뭐 아들, 딸, 그리고 뭐 서자가 됐든 등등 쉽게 받겠냐고요. 얼마나 애를 쓰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왕의 짓인데, 왕이 알아보라 했는데,
그러면 지금 21세기에 지금 현업에서 철학원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 왕명을 받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손님 와가지고 뭐 3만 원, 5만 원 혹은 어, 혹은 많게는 1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 이상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돈을 받고 상담을 하는 현재 상담가들의 무게감과 왕명으로 사주 명리를 보던 그분들과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21세기 현재에 살면서 사주 명리나 모든 역술학을 공부하는 우리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들은 그 시절에 한문을 사용하시던 분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글 세대예요. 한글. 우리는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과 20, 30년 그 전과 이후로 나눠서 한문의 사용률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학생들, 대학생들도 한자를 어릴 때부터 공부를 했거나 일본이나 중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천자문을 뗀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하물며 이제 막 역수를 공부하기 시작했거나 사주명리나 혹은 기문동감, 육효, 주역 등을 이제 막 공부를 시작을 했는 분들, 옛날에 조선 왕조에서 사주명리를 보시고 공부하셨던 그 분들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대적인 역술은 현대적으로 다시 재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 많은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것들을 제가 공부하던 그 시절까지만 해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제 막 역술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한문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해를 못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육효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음양오행의 이치를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다시 한글 창제 이후로의 이제 현대로의 전환에 대해서 다시 좀 얘기를 하자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한국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문화 정치적 업적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한글이. 그래서 세종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탁월한 학문적 안목으로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셨고 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하셨죠. 그래서 조선의 문자 생활과 지식 접근을 혁신시키셨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문이 공식 문자로 쓰였었죠. 그래서 한문은 근데 발음과 문법이 중국어를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한국어, 한글을 표현하기에는 부적합해서 문자 해독과 작문이 어려서 일반 백성은 문자 사용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거예요. 근데 거의 불가능했다고 얘기했지만 근데 거의 불가능이 아니라 완전 불가능했죠. 예.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 서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등등 다 아시죠? 예. 그래서 백성, 그 하층민을 위한 문자가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의 말과 생각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백성의 삶을 개선하려는 애민정신을 발현해서 한글을 창제하신 거고, 창제 시기는 1443년에 시작해서 44년에 완성하셨고, 반포는 46년에 훈민정음 해례보훈을 간행하셨고요. 세종대왕이 직접 주도를 하셨고 집현전 학자들이 일부 보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몇 개의 문헌에 보면은 세종대왕의 둘째 따님이신 정의 공주님이라고 계셨어요. 정의 공주님이 이제 마무리를 거의 마지막에 참여를 해서 마무리를 많이 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세종실록에 보면 이는 나의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며 오로지 백성을 가엾게 여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글을 창제를 하시게 된 거예요. 훈민정음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다 아실 만한 이야기니까요. 자, 반대와 갈등, 한글에 대한 반대와 갈등이 있었어요. 사대부의 반발, 유학자들과 사대부들은 한글을 경시했어요. 다 아시죠? 네. 한글은 속되다, 미신스럽다, 상민의 문자다 라는 비판이 있었죠. 네. 기존의 한문 중심이었던 체제, 계속 한문을 사용해 왔으니까. 그리고 기득권을 위협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국 중심의 질서인 사대관에 어긋난다고 여겼던 거예요. 사대부들은. 세종의 사후에 이제 한글은 공식 문서보다는 민간 중심으로 이제 확산을 했고,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과 한 3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문하고 한글이 병용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1세기 2025년 여러분 21세기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문서라든지 신문,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신문을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종이신문 보신 적 최근에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거의 없죠. 네. 인터넷을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터넷에 굳이 한문을 옛날에 칼럼이라든지 그런 뉴스, 종이신문 시절에 한문을 혼용하던 시절과 지금 인터넷 신문 다릅니다. 지금은 한글 위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도. 종이신문은 좀 다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종이신문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한문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종이신문에도. 여러분들이 직접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경향신문이라든지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든 뭐가 됐든 종이신문 한번 사보세요. 한문이 옛날하고 아주 차이가 엄청나게 사용을 안 합니다. 자, 한글의 확산과 영향. 한글이 준 영향은 이제 여성과 하층민들, 서민의 문해력을 향상을 시켰죠. 그래서 궁중의 여인들이나 기생, 상민, 승려들이 한글을 많이 사용을 했고 16세기 이후에는 여성문학, 한글 편지, 수필, 소설 등이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한글이 창제된 이후 한글 문학의 시작은 다 아시겠지만 용비어천가, 월인청강지곡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첫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이제 한글 소설과 한글 신문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한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그리고 유네스코 문해상 세종대왕상은 문맹 퇴치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현대 언어학자들의 평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다, 한글이. 그리고 창제 과정이 명확하게 기록된 유일한 문자 중에 하나예요. 한글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우요, 우이 그런 이치 이런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단순한 문자 발명의 이상이다. 민중을 위한 지식 해방, 조선의 자주성 강화, 학문과 문화의 대중화를 동시에 이뤄낸 역사적 사건이다. 철학, 언어학, 정치, 윤리가 어우러진 이 위대한 발명은 오늘날까지도 세계인의 찬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을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유학 오는 젊은 학생들, 대학생들 엄청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성북동에 대학로라든지 도남동, 그리고 삼성교 이쪽이 대학가예요. 미얀마라든지 베트남, 그리고 유럽, 그리고 등등의 하여튼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국민대학교라든지 성신여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등의 덕성여대, 동덕여대 등등
공부하러 온 학생들 엄청 많습니다. 예. 밥 먹으러 그 동네 나가기만 하면 그냥 항시 봐요. 그래서 여기가 한국인가 외국인가 할 정도로 엄청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한글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제 명리학하고 한글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옛날에는 한자 문화권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옛날 고전, 양로인 전복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뭐 변만리 사주라든지 그 다음에 김은동가 뭐 동기정해라든지 뭐 주역도 그렇고, 자, 그 원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한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원서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한글 세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과 30여 년 전,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눴을 때, 저는 이제 그 이전으로, 그 이전 세대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지가 30년이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한문을 알고 있는 세대였던 거예요. 한문을 또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학창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문을 익힌 상태에서 한문으로 된 여러 서적들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스승님이 계셨으니까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근데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자 문화권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한글로만 주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육효점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육효의 고전을 가지고선 그것만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현대 사회에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해석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명리학, 명리학이 그 조선왕조 500년 내내 과거 시험에서 음양과, 명과학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에서 음양과는 뭐 천문학, 지리학, 명과학을 두어서 이제 각 분야별 인재를 등용하는 관문으로 이용이 됐고 그 기능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하냐면 일제 강점기 때 그 일본에서 이제 한민족 정체성 말살, 뭐 민족 정기 억압, 뭐 강압 통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명맥이 단절이 된 거예요. 그 일본에서는 이제 그 조선의 전복과 예언 뭐 그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예전에 조선의 어떤 귀신, 그리고 조선의 전복과 예언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민간에서 귀신에 대한 다양한 믿음과 점술이 행해지고 있다. 예, 그런 것들을 보고받고서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 명리학, 명과학, 풍수지리 이런 것들보다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런 어떤 학문적인 이론을 갖고 체계를 갖춘 것들을 배제를 하고 무속신앙 이 행위들을 부추기게 되는
그 시기였어요. 일제강점기 때. 그 일제감정기 때 우리의 문화 말살 정책으로 명리학하고 명과학을 민간에서 행해지는 무속인의 점술 행위로 전락을 시켜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교 점괘를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 보고 백발백중을 하고, 네, 뭐 신년 운세, 뭐 김운동과 신수국으로 내년의 운세, 그래서 지난 1년을 복귀하면서 운세가 어떠했다. 선생님, 작년에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다 맞았어요. 뭐, 자, 그래도 제가 아무리 잘 맞추고, 뭐, 예측을 잘 했더라도,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는 일개 점쟁이에 불과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과거 사례들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저는 근데 제가 뭐 점쟁이 소리를 듣든 뭐 선생님 소리를 듣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나 상담을 안 해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나라는 표현은 그 손님을 비하하고자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손님, 그리고 단골 손님, 네, 위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나 상담 안 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반 다른 상담가 선생님들 손님 오면 무조건 다 상담을 하시죠.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손님하고 대화를 좀 나눠보고 이거는 점을 안 쳐도 될 일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될 일이다. 걱정 안 해도 될 일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상담료를 받지 않고 그냥 제 의견을 제시하고 이야기해주고 점을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담 문의를 하시고 뭐 이메일이나 전화 통화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 안 쳐도 답이 나오는 거 뻔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점 안 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단골 위주로 상담을 하는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점을 남발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남발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하루에 점을 10번, 20번 치는 사람과 하루에 한 번, 두 번 점을 치는 사람과 누가 적중률이 높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치는 사람이 더 적중률이 높은 거죠. 네. 그리고 상담료의 차이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 저는 뭐 그냥 점괘 하나 보는데 뭐 3만 원, 뭐 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왕의 지시로 이제 뭐 어떤 점을 작괴를 해봐라. 어떤 직관을 불러가지고 풍수를 보게 해라. 이런 왕의 지시로 누군가가 이제 사주 명리를 봤다. 혹은 점단을 했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왕의 지시를 받은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 한번 봅시다. 점괘를 한번 봅시다. 그러고서 보고서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그랬겠냐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얼마나 정성을 다해가지고 받겠습니까? 사주팔자가 됐든 점술이 됐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실수하면은 목이 달아나는데 왕명으로 그것들을 보는데 쉽게 했겠어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명리나 풍수나 뭐 천문 이런 것들을 과거 시험에 넣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뭐 한낱 점쟁이로 멸시받고 무시받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일제강점기, 예, 그 문제점, 그리고 한글 창제. 그래서 우리는 한글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오면서 한문과 또 한글을 병용해 오면서 그러다가 불과 한 30년 그 어간 사이에서 한문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한글만 사용하고 있는 혹은 영어 이렇게 변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 과거에는 농업, 임업, 그다음에 그다음에 수산업이 있겠고 그다음에 뭐 양반들 같은 경우는 문인 이렇게 있죠. 사대부들. 그러니까 직업이 뻔하잖아요. 그거 아니고서는 하인 아니면 상인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직업을 유추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한계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단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사주 명리를 가지고서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되겠습니까? 물어본다면 무슨 직업이 되겠다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가 제 답입니다. 사주 명리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유료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강의했던 영상이 따로 있어요. 예.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4개의 사주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4개의 사주를 보시고서 이 사람의 현재 직업, 현재 직업을 정확하게 예측하신 분이 있다면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한 수 배우러 가겠습니다. 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자, 여자분입니다. 44세, 임술, 갑진, 갑술, 신미. 정확한 사주입니다. 이분의 현재 직업이 뭘까요? 직업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직업만. 이분이 과연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 자, 두 번째 사주. 남자분입니다. 경술, 무인, 임호, 을사. 참고로 다 한국 사람입니다. 자, 이 남자분의 현재 직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자분입니다. 기유생, 기유경호, 경호을류. 이 여자분의 직업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직업. 마지막으로 기미, 병자, 무인, 무호. 이 사주를 갖고 계신 남자분의 현재 직업이 무엇이겠습니까? 4개의 사주를 지금 제가 보여드렸어요. 남자분 2개, 여자분 2개. 이 4명 중에 1명이라도 사주를 가지고서 현재의 직업을 맞추신 분이 계시면 제가 그럼 그분한테 정식으로 제가 수업료를 내고 사주 명리를 배우러 가겠습니다.
이 네 분의 직업에 대해서 사주 명리학으로 접근을 해서, 혹은 아니면 여기 제가 생년월일시를 써놨죠. 예. 자, 보시면 여기 생년월일이 있어요. 양력, 음력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그러니까 명리학으로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자미두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기문동갑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하여튼 많죠. 예. 뭐 유기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등등. 예. 생년월일시, 이분들의 생년월일시는 정확한 겁니다. 다 서울태생이고요. 이분들의 직업을 하나라도 맞추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정식으로 수업료 내고 배우러 가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왜 아무도 맞출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하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의 직업이 한 번 이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재의 직업을 맞춰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한 번 이상은 직업이 바뀌신 분들이에요. 근데 현재는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현재 직업이 최종적인 직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대들이 다 지금 이렇게 이분은 44세 여자분, 이분은 56세 남자분, 이분은 57세 여자분, 이분은 47세 남자분, 다 나이가 40대 50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절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왜? 과거와 현재는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대에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습니까?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육효라는 학문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네. 왜? 만약에 이 사람이 젊었었을 때 뭐 한 20대 중반, 초반 뭐 이때라고 가정을 하고, 나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줄 모를 상황, 우리 젊은 청춘들 진로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대학에서 전공한 그대로 자기 직업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 제가 겪었던 아주 황당한 일 중에 하나는, 어떤 MZ 세대, 요새 MZ 세대라고 하죠. 아주 젊은 친구들. 자기 주관이나 뭐 의견을 제시하는데 거리낌이 없고, 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도 뭐 인정하고 이해하고 해야 될 분들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다 존중합니다. 근데 개인 카페를 운영하시는 아는 사장님이 계세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인데, 스타벅스도 좋아하지만 그 핸드드립 커피를 또 좋아해서 자주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게이샤 커피라고 아주 비싼 품종의 원두를 취급하는 카페예요. 게이샤 커피가 좀 비쌉니다. 한 잔에 한 2만 원가량 하는 그 가게는 한 2만 원가량 합니다. 한 잔에. 그 비싼 원두를 취급을 하기 때문에 콩을 직접 볶고 로스팅을 하고, 그 콩이 다 재산이죠, 재산. 그 원두 자체가 너무 품종이, 게이샤 커피는 너무 비싸가지고 관리를 엄청 잘해주고 하는데, 아르바이트생 MZ 세대 직원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나 봐요. 딴 사람이 이제 알바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청소, 카페 청소, 그리고 뭐 설거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사장님이 저하고 연배가 좀 비슷한 사람입니다. 아니, 주방 일을 안 한다고 그러면, 설거지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럼 그걸 누가 설거지
해야 되는가를 반문했더니 그건 사장님이 하셔야죠 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상세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는 바리스타라는 거죠. 예. 바리스타는 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커피 원두를 잘 이제 기기를 다뤄서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커피를 제조하는 직업을 바리스타라고 하죠. 자기는 바리스타이기 때문에 설거지는 안 한답니다. 예, 아주 이건 극단적인 예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도 보면 옛날에는 우리는 그랬죠. 불과 이것도 20, 30년 전 얘기입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 저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90년대 초반이었죠, 그때. 아르바이트로 편의점에 들어가서 군대 가기 전까지 한 3개월 정도를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몇 월 며칠 날 군대에 입대하기 때문에 몇 월 며칠까지 일하고 그만둘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죠. 우리 세대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지켰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오후에 알바하시는 분이 펑크가 나가지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쉬었다가 가려고 했는데 저는 하루밖에 못 쉬었습니다. 6일을 더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뒷사람이 펑크를 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예. 펑크를 내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펑크를 내면 저 그냥 그만둘 테니까 알바비 입금해 주세요. 입금 안 해주면 노동청에 고발하겠습니다. 문자 하나 그냥 띡 보내고. 그러니까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불과 20, 30년 전과 2025년은 시대가 불과 20, 3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조선시대에 과거 시험에서 있었던 이 명리학, 풍수학 이런 것들, 육효, 점단, 주역 이런 것들이 그 고전에 나와 있는 이론만 가지고 현대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이냐 맞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1시간 넘게 떠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는 현재 한글 세대이고 앞으로는 더더욱 한자, 한문을 사용을 덜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영어를 하면 영어를 했지, 물론 이제 중국하고 사업 비즈니스가 있다거나 중국 쪽으로 어떤 공부를 하러 가신다거나 동양 철학을 중국의 사상이나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물론 앞으로도 있긴 하겠죠. 그러면 한문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거는 필요 조건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한문을 접할 기회가 더더욱 없어질 겁니다.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고전만 가지고선 이제 막 역술에 입문하신 분들, 공부한 지 10년이 채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한자가 빼곡하게 쓰여 있는,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쓰여진 역술책이라고 하더라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과거
하고 현대적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1시간 넘게 떠들었던 이유는 제 영상을 통해서 공부가 도움이 된다,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만이라도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세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가 기록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과거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충분히 검색해 보시고 자료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인터넷에 검색하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떠들고 알려드린 겁니다. 역술학의 현대적 재해석이 매우 중요한 이유, 지금까지 설명 다 해드렸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역술에 입문하는 사람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인구 대비해서 퍼센테이지가 확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제 생각엔. 왜냐하면 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사주팔자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선생님은 남의 운명을 그렇게 잘 점쳐주고 뭐 남의 운세가 뭐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잘 아실 텐데 선생님은 왜 가난하게 사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분은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남의 운세를 점쳐주는 직업을 하는 저 같은 역술가들이 가난할 거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참, 알 수가 없어요. 본인 생각이니까 뭐, 그거를 뭐, 저 부자예요. 저 부자는 아닙니다. 참고로. 저 돈 많아요. 돈 뭐 쓰는데 전혀 살면서 지장 없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그런 말에 뭐 일일이 대꾸는 안 합니다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어떤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역술가들, 무속인들을 통칭해서 점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점쟁이들이 니들이 그렇게 뭐 점을 잘 보면, 니들이 뭐 코인을 사가지고 대박을 치든지, 뭐, 로또를 맞추든지, 그렇게 하면은 인정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점쟁이들을 통칭해가지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건 무식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식해서. 자, 그러면 그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는 뭐 애널리스트나 그런 사람들은 그 수많은 찌라시들과 주식의 어떤 그 회사들의 정보를 잘 알면서 투자를 유치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익을 남겨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보가 많고 잘 알면 왜 월급을 받으면서 그 직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되묻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직업인으로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팔자이기 때문에 직업인으로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이 사주 명리라든지 역술을 접하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이 왜 이럴까를 심오하게 고민하다가 여기저기 보러 다니면서 접하게 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인간의 운명, 철학적인 사유를 하다가 접하게 되고 이것으로 끝장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해요.
결론적으로는 그게 그냥 직업이 돼버린 것 뿐이지, 예, 저를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유료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상담 많이 안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고요.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지, 예, 다 알고 계십니다. 예,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그동안에 30년을 넘게 공부하고 25년 이상을 역술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인연들, 저한테 상담을 청하고 지금도 상담을 청하고 있는 단골들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직업인으로서 그냥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분들 없더라도 누군가는 저에게 상담을 청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직업인으로서 이 자리에 남아 있는 것 뿐이에요. 이거 안 해도 먹고 살 길이 많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많아요. 다만 제가 안타까운 건 일반인들은 아직도 무속인하고 역술인을 혼동을 합니다. 다 같은 건 줄 알아요. 예. 옛날에 무당들은 강신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무병을 앓으면서 신이 내려와가지고 몸에 실려가지고서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무당은 저는 좀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당이 생년월일 사주 명리를 보기 시작하고 공부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신기가 이미 떨어진 거예요. 제가 뭐 무속인들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잘 보는 무당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무당들이 뭐 점사라고 해가지고서 무료로 점사 이렇게 한두 개 봐주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항상 뭐 구술해야 된다, 뭐 초를 켜야 된다. 네, 결국엔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저는 이제 일반인들은 그 영역에 대해서 무속인과 역술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통칭해서 점쟁이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이해는 합니다만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사주 명리학은 조선시대에 과거 시험에 있었던 체계적인 학문이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조선시대에는 왕명으로 왕이 명령해가지고서 이 사주를 잘 해석해봐라. 풍수가 어떤지 저쪽의 풍수는 어떠한지 새로운 길지는 또 어디인지 찾아봐라. 왕의 명령인데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상담하듯이 간단하게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애플리케이션 켜서 그렇게 보는 것과 옛날에 왕의 지시로 그렇게 보는 사람과 누가 더 무게감이 컸겠냐고요.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그래서 지금 시대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많이 공부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어떤 프로그램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시대가 변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오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김은두가 신수궁이나 원명궁 하나 포구하려면 A4 용지 꺼내가지고 그나마 저는 이제 컴퓨터를 좀 잘 다루는 편이라서 엑셀에다가 이제 표를 만들어 가지고서 뭐 입력하면은 다 되게끔 제가 구성을 해놨던 적도 있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그거는 그 엑셀의 원리만 엑셀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 사용법만 좀 상세히 알면
뭐 금방 해낼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쓴 편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나오는 인터넷에 나오는 많은 애플리케이션 사주팔자 입력하면은 이렇게 사주팔자 딱 나오고 김운농가 원명국 신수국 변환해주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전만 해도 종이로 써가면서 했던 시절은 보통 2-30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생년월일시만 넣으면 그냥 탁 나오니까 나는 글자만 보고 해석하면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도 또 문제점이 김운농갑 하나 보실까요? 이거 김운농갑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라고 가정하고 사주 명리학만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가정하고 혹은 육효나 뭐 다른 학문, 다른 역술만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가정하고 혹은 아니면 그것도 다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라고 하면 여기에 쓰여져 있는 한자 한 번에 다 알아보실 수 있는 분들 계실까요? 한 번에 그냥 딱 보고서 있을까요? 과연? 있기야 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보자마자 사문, 천심, 구시, 천부, 절명, 휴문 탁탁탁탁 이렇게 눈에 보이면서 읽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냐 이거예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김운우와 원명국 판을 보고서도 저기 쓰여져 있는 기본적인 한자도 읽거나 쓰고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러면 저 원명국을 설명해 놓는 어떤 원서, 고전의 원서, 그럼 다 한문으로 써 있겠죠. 그거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겠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하고 현대적인 해석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벌써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혼자 떠들었네요. 예. 역술학의 현대적 재해석이 매우 중요한 이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설명은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뭐 댓글이나 이메일, 뭐 문자 등을 통해서 고전에 관련된 것들, 저의 육효에 해당하는 이론이 고전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찍어 본 거고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서 이해가 되셨다면 다행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고요. 예.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봉육효의 색다른 이론이 탄생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끝으로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책을 낼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앞으로 영상은 이런 영상은 제가 되도록이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한문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한문을 다 깨우치고 그 한문을 공부한 세대이신지 어떠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우리는 현재 한글만 사용하고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점점 시대가 변해가면서 앞으로는 영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한문은 점점 더 우리나라에는 설 자리가 많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거. 그런데 사주명리나 모든 역술 학문은 다 한자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